저는 최근 새롭게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40대 여자예요. 얼마 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죠. 말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차린 사업이었거든요.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끝이 어떻게 되더라도 시작은 해보는 것이 나아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살다 보면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 있잖아요. 저는 그동안 그 알 수 없는 제 선택의 결과가 두려워서 이제껏 어려운 선택은 피하면서 살았어요. 늘 안전하고 쉬운 선택만 했죠. 하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모르는 인생이라면 일단 한번 저질러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 제가 최근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고 홀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헤어지셨다고 하셨어요. 아니, 헤어졌다기보다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피해 도망을 쳤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일 거예요. 듣기로는 매일 술만 마시고 월급도 갖다 주지 않았고 어떤 때는 폭력을 휘두른 적도 있었다고 하셨죠. 엄마는 늘 그 시절을 떠올릴 때면 눈물 섞인 한탄을 하시고는 하셨어요. 너는 어리지. 당장 분유 살 돈은 없지. 시어머니는 젖도 안 나온다고 구박을 하지. 너희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서 행패만 부리지. 정말 어찌 살았나 몰라. 그래서 이혼하자고 뺨 때리고 나오셨어? 그때 그런 게 어디 있니? 그냥 도망쳐 나와 살다가 나중에야 겨우 호적 정리를 한 거지. 그때 내가 갓난아기였다며. 나도 두고 나오지 그랬어. 그러면 나중에 부잣집에 시집가서 팔 잡히고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무슨 그런 소리를?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어. 그 와중에도 네가 얼마나 예뻤는지 알아? 사실 다 너 때문에 집을 나온 거야. 나 때문에? 그래. 젖은 안 나오지 분유 살 돈은 없지. 네가 배고파서 오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동네 슈퍼 가는 척하고 너를 얻고 그 길로 집을 나온 거야. 남편은 돈을 주지 않고 같이 사는 시어머니는 분유도 제대로 못 사게 눈에 불을 켜고 있고 이러다가 아이가 잘못되겠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한겨울에 양말도 제대로 못 신고 집에서 신던 슬리퍼 차림으로 저를 업고 맨몸으로 나오셨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는 참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연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하도 지겹게 들었죠. 아직 어릴 때는 그냥 저는 엄마가 그렇게 고생을 했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그 시절 지금의 저보다 한참 어렸던 엄마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는지 그 심정은 정말 상상도 되지 않으니까요. 그것도 여자가 직업을 가지기도 힘들었던 그 시절에 말이죠. 그렇게 나온 엄마가 혼자 힘으로 아기를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겠어요. 처음 엄마는 친정에 갔다가 혼이 나서 쫓겨나고 하는 수 없이 저의 큰 외삼촌, 그러니까 엄마의 큰오빠 집으로 갔다고 하셨어요. 큰 외삼촌도 당시에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었고 역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시퍼렇게 얼어붙은 채 울면서 찾아온 막내 여동생을 받아주셨죠. 울다 지쳐 늘어진 저를 보고 큰 외숙모는 밤중에 슈퍼에 달려가 분유를 사오셨다고 했고요. 큰 외숙모는 저를 볼 때마다 아직도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밤에 그렇게 분유를 타먹였더니 그 어린 게 분유 한 통을 숨도 쉬지 않고 얼마나 허겁지겁 먹었는지, 살에 걸릴까봐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니? 그리고 그 감난쟁이가 먹자마자 바로 잠에 골아 떨어졌다고요? 진짜 그 이야기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외숙모. 앞으로도 100번 더 할 거야. 이게 다 껐다고? 에이구, 그래도 그런 애기가 이리 잘 커서 사는 거 보니 기특하다 기특해. 다행히 정이 많았던 큰 외삼촌 부부 덕분에 저희 엄마는 한숨 돌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바로 저를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큰애 삼촌 집에서 같이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큰애 삼촌과 큰애 숙모
그리고 외사촌들과는 정말 친형제 자매와 친부모나 다름없이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식당 일을 하셨어요. 혼자 있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식당 일이 전부였을 테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 무렵에는 작지만 시장 한켠에 어머니 소유의 식당도 마련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간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그리고 알뜰하게 일을 하신 덕분이었죠.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저는 그래도 그럭저럭 큰 어려움 느끼지 않으면서 잘 자랐고요. 저는 성격이 성실하고 조용한 편이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명문대로 진학을 했고 바로 졸업을 해서는 또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엄마가 늘 힘들게 일을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때문에 뭐 크게 사고를 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연애를 시끌벅적하게 한 적도 없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늘 억눌러서 살았던 것 같은데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해요. 사람은 그래도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약간은 사고도 치고 그래야 배운 것이 있는 법인데 말이죠. 저는 늘 조심하며 큰 문제가 없는 길, 늘 안전한 길만 선택을 한 것이죠. 저는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결혼 전까지 시간이 나면 늘 엄마 식당에 가서 일을 도왔어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희 엄마 식당에서 밥을 먹다시피 했기 때문에 서로 잘 아시는 사이였죠. 그중에는 저를 탐내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시장에서 큰 청과도 매상을 하시는 분이 자기 조카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외국 대학에서 요리 공부를 하고 와서 요리사야. 지금 엄청 잘 나가는 식당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해. 거기에 인물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번 만나봐, 어? 됐어요. 그렇게 잘나면 손자리도 많겠네. 우리 딸은 아직 결혼 생각 없어. 아이, 누가 바로 결혼하래. 그냥 서로 만나보고 마음에 들면 보고 아니면 마는 거지. 내가 너무 괜찮아서 꼭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됐어. 그러지 말고 그쪽 딸이나 신경을 써. 우리 딸이랑 동갑인데 어디 좋은 남자 없대? 아유, 말도 마. 시집이고 뭐고 일단 취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속이 터진다 터져. 나중에 엄마는 저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나는 요리사 싫어. 너는 그냥 너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사람 만나. 우리 회사에서?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랑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아. 나는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저 역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거절 아닌 거절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소개를 시켜준다던 조카를 직접 데리고 엄마 식당으로 오셨더라고요. 일본에서 요리를 공부하고 왔다는 그 사람은 외모도 괜찮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엄마에게 스스럼 없이 잘 다가가더라고요. 어머니, 이 반찬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짜 저 이렇게 맛있는 무침은 처음 먹어봐요. 처음은 무슨 처음이야. 그냥 평범한 걸 가지고. 아니, 절대 아니에요. 진짜 고급 식당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맛있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진짜 이런 숨은 고수가 어떻게 여기에 이러고 계셔요? 숨은 고수는 무슨 그렇게 맛있어요? 하긴 우리 집 식당 반찬이 좀 유명하긴 하지. 그러면서 엄마는 환하게 웃고 종종 그 사람이 식당에 오면 엄청 반가워하셨어요. 그 사람은 사람에게 호감을 끄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식당에 와서 엄마와 요리 이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호감을 끌고 친해졌죠. 그러다 보니 저 역시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연락처를 물어오고 연락을 주고 받게 되면서 저희는 밖에서 따로 만나 데이트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요. 남자친구는 정말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여자의 취향을 잘 알았죠. 거기에 직업이 요리사잖아요. 시내에 있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다 꿰고 있으니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날은 늘 꿈을 꾸는 것 같이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하는 연애에 저는 흠뻑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를 1년 정도 하다가 저희는 결혼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요. 엄마는 이미 저희 사이를 알고 있었으니 당연히 반대는 안 하셨죠. 그런데 복병은 따로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가던 날 저는 뜻밖의 반응에 당황을 했죠. 남자친구의 집안이 콧대가 좀 높더라고요. 저를 처음 보던 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희 집에 대해 자세히 캐물었어요. 아, 엄마가 식당을 하고 계세요. 그래? 규모는 얼마나 되니? 어디서 하셔? 그냥 규모랄 것도 없고 시장 한쪽에서 작게 하세요. 거기 청가상 사장님 아시죠? 그 시장이에요. 아유, 고모가 소개시켜 준다는 게 고작 내 이럴 줄 알았어. 요리가 싫어서 아들이 요리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했는데 고작 시장 통해서 식당 하는 아줌마 딸이라니. 처음 보자마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한숨까지 쉬면서 저러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하고 있는데 남친이 자신의 엄마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 내고 예비 시아버지가 말 좀 조심하라고 하셔서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예비 신랑의 집안이 엄청 잘난 것도 아니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살았던 평범 그 자체였어요. 예비 신랑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하나를 키우는 주부였고요. 그런 일이 좀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저희는 그런대로 무난하게 결혼을 했어요. 예비 신랑은 유학 다녀오고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에 예비 시댁에서도 큰 돈을 보태줄 수는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신혼집으로 전세를 하나 얻었죠. 그걸 가지고도 예비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댔어요. 우리 아들 일본에서 좋은 요리 학교 나와서 나중에 큰 레스토랑 차려줄 여자 만나겠거니 했는데 우리 유학비는 언제 다 뽑나 몰라. 유학비요? 그래, 돈이 좀 들었는지 아니? 그래도 나중에 적어도 그 정도 돈은 다 갚아줄 사람 만나겠거니 했는데 이럴 줄 누가 알았니? 지금 나는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 찾느라 정신없는데 저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그날은 저도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짜증이 나서 예비 신랑에게 이럴 거면 네 유학비 대줄 여자 만나라고 한 번 대판 싸운 적도 있었지만 예비 신랑이 싹싹 빌어서 그냥 넘어가기는 했어요. 그 일 외에는 그럭저럭 평범한 결혼 과정이었죠.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달랐어요. 아주 많이 달랐죠. 당시 남편은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리사의 생활은 직장인들과는 시간 패턴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사실 연애를 할 때는 저 역시 바빴고 게다가 제가 연애를 했던 경험이 별로 없어서 생활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사실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저와는 패턴이 정반대였던 것이죠.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낮에 출근을 했다가 밤늦게 퇴근을 했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퇴근을 하면 그 사람은 없었고 그 사람이 퇴근해서 오는 시간은 거의 자정이 가까운 때라 저는 그 사람 얼굴만 잠깐 보고 바로 자야만 했어요. 저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출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신혼 때는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과 이야기라도 하고 자려고 했지만 그 시간이 이어지고 저도 일이 밀리니 매일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제가 출근하는 걸 보고 다시 자면 좋겠지만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늦게 퇴근하고 혼자 집에서 야식도 챙겨 먹고 밤늦게까지 게임도 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죠. 그러다 제가 출근할 때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으니 깨우면 짜증만 냈어요. 좀 더 일찍 자면 안 되냐고 해봤지만 자기도 퇴근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쉬어야 한다나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주말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주말에는 식당이 더 바빠지잖아요. 그러니 쉬지 않았죠. 물론 결혼 전 연애할 때야 그 사람이 주말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밖에서 저와 만나 데이트를 하고 오후에 일을 하러 가고는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달라졌어요. 주말이래 봐야 오히려 바쁘고 힘들다며 출근 직전까지 잠만 자다가 겨우 일어나 씻고 나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제가 출근을 하는 평일에 쉬니 어디 둘이 여행을 간다거나 여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건 꿈도 볼 수 없었어요. 같이 쉬려면 제가 휴가를 내야 했죠. 그렇게 6개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일까 하는 회의감마저 들더군요. 남들은 퇴근하고 남편이랑 저녁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같이 영화를 보며 맥주도 한잔 하는데 그런 평범한 일상을 저는 그저 부럽기만 했어요. 주말에는 같이 놀러도 가고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던데 그건 꿈도 못 꿨죠. 무엇보다 가장 문제인 건 남편이 그래도 어떻게든 그런 시간을 보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거였어요. 거기에 고용이 정말 불안정한 것이 요리사라는 직업이더군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은 일을 하던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2달 정도를 쉬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처음으로 다른 신혼부부들처럼 남편과 저녁을 먹기도 하고 주말에 여행을 가기도 했지만 남편이 백수가 된 것이니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제야 엄마가 월급 받는 직장인과 결혼을 해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이 어떤 심정으로 했던 말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쉴 때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쉬어야 한다는 불규칙성. 돈을 벌 때는 나쁘지 않지만 그러다 그 다음 날로도 바로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정감은 저와는 맞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다른 레스토랑에 취직을 했다가 그만두고 또 일을 하다 그만뒀다가를 반복했죠.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월급이 나쁘지 않았지만 일을 안 할 때는 또 수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저를 늘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을 해서 다른 직장인보다 높은 월급을 받는다 해도 제 마음은 늘 불안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노는 시간까지 다 포함하면 오히려 소득이 적었으니까요. 게다가 레스토랑 중에는 보험 같은 것도 들어주지 않는 곳도 있어서 저는 남편을 회사를 다니는 제 밑으로 등록을 해놓아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짜증이 났던 것은 시댁이었어요. 시댁은 뻔히 자기 아들이 주말에도 시간을 내지 못하는 걸 알면서 시댁 행사를 무조건 주말 오후로 잡았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 아들이 잠깐 들렀다가 바로 일을 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어떤 때는 주말 낮부터 저희를 불렀어요. 저 이제 출근해야 돼서 가볼게요. 그래, 얼른 가봐. 너는 더 있다 가도 되지? 집에 혼자 있으면 뭐하니? 여기서 더 있다가 저녁 먹고 가. 저 혼자만요? 뭐 어떠니? 어차피 집에 가봐야 저녁도 먹어야 할 텐데. 그래요, 언니. 불편해하지 말고 이따가 가. 엄마, 나는 피곤해서 한숨 자고 올게. 그래, 애들 보느라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자. 너는 나랑 설거지하고 여기 좀 치우자. 저녁은 핑계였어요. 신우는 지 애들 데리고 와서 맡겨놓고 종일 잠만 잤고 저 혼자 애들 보고 밥 먹이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와야 했죠. 애 보는 도우미로 저를 붙잡아 놓은 거였어요. 마치 제가 그 집 종살이를 하는 것 같았죠. 짜증나서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하면 남편은 처음에는 나를 달래다가 나중에는 짜증을 냈어요. 그거 잠깐 갔다가 얼굴 보고 오는 건데 그것도 싫다고 하면 어떡해. 나는 뭐 좋아서 장모님 식당 갔는 줄 알아? 거기서 우리 엄마 식당이 왜 나와? 어머니랑 아가씨가 나 부려먹는 거 싫어. 나도 이래. 우리 엄마가 당신 부려먹는 거 아니잖아. 그건 내가 엄마에게 이야기할게. 아니면 나 나올 때 같이 나오면 되잖아. 매번 붙잡으시잖아. 그때 언제 한 번 말려준 적이라도 있어? 우리 엄마에게는 고작 한두 달에 한 번 가서 밥이나 먹고 오는 게 다면서 우리 시댁은 거의 매주 가는 거 알아? 그렇게 화도 내고 어떤 때는 핑계를 대고 안 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소용은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의 요구는 집요했거든요. 거기에 김장철이 되면 저는 김치도 시댁에 갖다 드려야 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 김치가 엄청 맛있거든요. 그래서 김장철이 되면 일부러 사람까지 써서 김장을 많이 하세요. 반은 그걸 두고 1년 내내 식당에서 쓰기도 하고 반은 따로 팔기도 하는데 내놓기가 무섭게 바로 완판이 될 정도예요. 시장 상인분들은 엄마가 힘들어서 올해는 못하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도와줄 테니 제발 올해만 하라고 사정을 할 정도니까요. 그렇게 못 이기는 척 엄마는 매해 김장을 크게 하셨고요.
신혼 초에 그 김치를 한 통 시댁에 갖다 준 것이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에요. 아니 정말 큰 잘못을 했죠. 그 다음에 김장철에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너네 엄마 김장 언제 하니? 이번에는 2통 가져와라. 저번에 1통 가지고 모자랐어. 네 신우도 줘야지. 그러는 걸 저는 또 바보같이 그 다음 해에 2통을 갖다 드렸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주 김장철만 되면 어디 김치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를 했어요. 3통을 가져와라, 4통을 가져와라, 시이모를 줘야 한다. 다들 맛있다고 해서 다 뺏겨서 먹을 것도 없다 난리 부르스였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저는 절대 2통 이상은 안 줬어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불만이었죠. 니네 신우가 너무 맛있다고 지네 시댁에 갖다 준다고 우리 집 김치를 가져가서 없어. 1통 더 가져와라. 그래서 갖다 줬더니 그 다음에는 또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니네 시이모도 맛있다고 해서 내가 또 줬다. 1통 더 가져와. 이제 다 팔려서 없어요, 어머니. 그걸 다 주시면 어떡해요. 그거 한 통에 얼마인지는 아세요? 전부 국산 좋은 재료만 쓰는 건데. 뭐? 그럼 나는 어떡해? 니네 시아버지가 그 김치로만 밥을 드시는데 너네 식당에는 김치 남았을 거 아니야. 안 되죠. 아가씨나 이모님한테 다시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모님이나 아가씨 시댁에는 미리 주문하라고 하세요. 저는 딱 잘라버렸어요. 누구는 땅 파서 김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배춧잎 한 장 사준 적도 없으면서 말만 하면 김치가 뚝딱 나오나요? 정말 괘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미리 주문받아서 한다고, 우리 엄마 힘들어서 많이는 못한다고, 원하면 미리 주문을 하라고 못을 받고 시댁에는 딱 1통만 갖다 줬어요. 그리고 김치 가격도 이야기를 했죠. 주문을 하고 입금을 하라고 말이죠. 그랬는데 이 신우년이 자기 3통 주문한다고 하고는 가져가 놓고 돈을 안 주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에게 김치값을 이야기해봤어요. 어머니, 아가씨가 아직도 김치값 입금을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물어보세요. 제 전화는 안 받아요. 뭐 주겠지. 애 키우느라 바쁘잖아. 그거 얼마 한다고? 기다려봐.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제가 아니죠. 하루는 가족 모임에서 신우 남편이 왔길래 일부러 이야기했어요. 참, 김치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저희 친정엄마 김치가 맛있다고 아가씨가 3통이나 주문해서 가져가셨잖아요. 아, 그런 거였어요? 해마다 친정에서 가져오길래 장모님 솜씨인 줄 알았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어머님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감사해요. 참 아가씨, 그거 정산 아직 안 하셨는데 바쁜 거 아니까 시간 되실 때 천천히 주세요. 엄마가 기다리셔서 일단 제가 냈어요. 가격 아시죠?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치값이라뇨? 저희 친정엄마 식당에서 파는 김치거든요. 제가 사실 해마다 1통씩 드렸는데 그게 전부 국산 재료만 써서 가격이 꽤 해요. 올해 돈 주신다고 3통 가져가셨거든요. 당신은 친정에서 김장했다고 김장비까지 가져갔잖아.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이체해드릴게요. 얼마죠? 신우는 얼굴이 벌개지고 시모도 크게 당황하더라고요. 그 인간들은 이제껏 그 김치를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해서 지들 시댁에서 생색을 내고 돈까지 받았던 모양이었어요. 진짜 징글징글하다 했죠. 신우 남편은 놀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더 얹어서 저에게 이체를 해주었어요. 신우며 시모도 짜증을 내며 저를 노려봤지만 뭐 어쩌라고요. 저는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친정엄마 김치를 끊어버렸어요. 사실 엄마도 힘들게 하는 데다가 가격도 겨우 재료값만 받고 담그는 김치인데 뭐 이쁘다고 제가 시댁 김치까지 챙기겠어요. 저도 얻어먹기 미안한데 말이죠. 그러다 저도 임신을 하고 첫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계속 레스토랑을 다니다 그만두다 하다가 첫 아이가 태어나자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불안정하게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직접 가게를 해보는 건 어떨까? 아예 장사를 시작하려고? 어차피 언젠가는 내 가게 하려고 했잖아. 그걸 조금 앞당기자.
지방에 있는 선배 가게가 싸게 나왔어. 장사도 잘 된다니까 거기 몇 년 바짝 일해서 돈 모아서 올라오지 뭐. 그 식당이 있는 곳이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 당분간 주말 부부를 해야 했지만 남편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었기에 저는 동의를 했어요.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이를 낳고 제가 회사 휴직을 하던 기간 동안에는 저도 잠깐 같이 따라 내려가서 함께 지내기도 했지만 복직을 하고 나서는 아이를 데리고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즈음 엄마도 하시던 가게를 정리하고 제 복직에 맞춰서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아이를 봐주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주말 부부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고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혼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이 안쓰럽게 생각되는 날도 많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남편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배려를 해주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쉬는 날에는 올라오지 말고 그냥 쉬라고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배려가 너무 심하면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던가요. 바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쉬는 날에도 집으로 올라오지도 않았고 어쩌다 올라와도 시댁으로 바로 가서는 저보고 그리로 오라고 했어요. 아니, 당신 집은 여기야. 왜 시댁에 가서 나를 불러? 집에는 장모님 계셔서 내가 편하게 쉬기 불편해서 그래. 당신이 이따가 퇴근하고 애기 데리고 와. 우리 아들 보고 싶으니까. 나는? 나 불편할 건 안 보여? 당신은 주말에 쉬면 되잖아. 내가 모처럼 올라왔는데 우리 엄마 집에서 편하게 좀 쉬겠다는데 그거 하나 이해를 못 해주냐? 어? 가관이었어요. 제가 짜증을 내면 못 이기는 척 집에 와서 있다가도 저녁에는 부모님을 뵈어야 한다면서 꼭 애랑 저까지 데리고 시댁을 가기도 했고요. 남편이 시댁에 가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솔직히 자식이 결혼하고 회사 다니면서 타지에 사는 건 흔한 일 아닌가요? 살다 보면 한 달이고 2달이고 어떨 때는 명절 외에는 얼굴 보기도 힘들어질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 달에 1~2번씩 꼬박꼬박 보는 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아주 애달파했어요. 우리 아들 타지에서 얼마나 힘드니? 얼굴 살 쭉 빠진 거 봐. 그 잘생기던 얼굴이. 아휴, 어째? 괜찮아. 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참아야지. 우리 엄마는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 우리 엄마야말로 얼굴이 헬쓱하네.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해드려야겠어. 그래, 우리 아들이 해준 밥 먹고 싶어서 내가 헬쓱해졌나 봐. 그럼 조금만 기다리셔. 내가 얼른 장 봐서 한상 거하게 차려드릴게. 남편은 거의 매번 장을 잔뜩 봐서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요리를 해냈어요. 물론 그 장보는 비용은 전부 저나 남편이 냈죠. 모든 게 꼴 보기 싫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만 애달파하는 것도 꼴 보기 싫었고 남편이 처자식 먹여 살린답시고 생색을 부리면서 지 부모만 위하는 것도 꼴 보기 싫었어요. 그렇다고 돈을 척척 벌어서 주는 것도 아닌 주제에 말이죠. 물론 따진 적도 있었어요. 당신은 집에서 나에게 밥 한 번 차려준 적 있어? 아니 종일 애 보는 우리 엄마에게 언제 한 번 요리라도 해준 적 있어? 어쩜 이렇게 당신 집만 알아? 어쩌다 우리 엄마 밥 한 번 차려드린 것까지 트집을 잡으면 어떡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얼굴도 자주 못 보는데 내가 그럴 수도 있잖아. 다들 그러고 살아. 당신 매달 1~2번씩 꼭 보잖아. 이거 진짜 자주 만나는 거야. 진짜 이기적이다. 당신은 자기 엄마랑 같이 살면서 어떻게 그래? 우리 엄마 심정은 생각 안 해? 말을 더 섞어봤자 싸움만 길어지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포기하게 되더군요. 사람들이 이래서 주말 부부를 말리는 것인지 저희는 점점 멀어졌어요. 솔직히 주말 부부를 해서 가장 힘이 들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저와 제 친정 엄마였어요. 엄마는 밖에 마음대로 외출을 하지도 못하고 친구들 모임도 못 나가고 이제 쉬셔야 하는 나이에 저희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었고 저 역시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남편 도움도 못 받고 회사 갔다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엄마를 쉬게 하고 육아를 하는 나날들이 이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알아주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아들만 고생하고 타지에서 힘이 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뿐이었죠. 그러다가도 본인들이 아이 보고 싶으면 신랑도 없는데 집으로 오라가라 하면서
난리를 쳐댔어요. 그래놓고도 아기를 데리고 가면 늘 지 아들 걱정만 하면서 애 양말 한 짝 안 사주는 인간들이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죠. 저는 어쩌면 그 기간 동안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냥 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새벽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일을 하다 퇴근을 해서는 아기를 씻기고 재우다 저도 골아 떨어지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 그놈의 김장철이 돌아왔어요. 그 인간들은 또 김치 타령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지금 김장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애 키우느라 지금 허리도 못 펴는데 말이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김치 타령만 하는 게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올해는 우리도 사 먹어요. 올해는 어머니가 김장을 좀 해서 주세요. 저도 어머니 김치 좀 먹고 싶어요. 그래? 아니 그래도 김장을 하셔야지. 내가 좀 가서 같이 하면 되겠니? 아니요. 저희 집에서는 못해요. 그냥 어머니가 좀 해서 갖다 주시던가 아니면 사 드세요. 제가 냉정하게 잘랐더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별 말이 없으시더군요. 그러다 남편이 올라올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웬일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와 친정엄마를 챙기더라고요. 이번에는 본가로 바로 갈 테니 장모님 모시고 본가로 와. 같이 식사나 하자. 당신이 웬일이야? 우리 엄마를 다 챙기고. 장모님 생일 다가오잖아. 그간 애 키우느라 고생하시는데 내가 장모님께 밥 한번 제대로 차려드리고 싶어서 그래. 진짜야? 그래. 이번에 여기서 물 좋은 고기랑 가져갈 테니까 시간 맞춰서 와. 내가 솜씨 좀 부려볼게. 시댁이라서 불편하기는 했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는 몹시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다른 식당에서 먹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했지만 엄마는 괜찮다 하셨어요. 엄마, 불편하지 않겠어? 그냥 식당이나 가자고 할까? 불편하긴. 간만에 사돈이랑 다 같이 밥 먹으면 좋지 않니? 거기에 사위가 훌륭한 요리사인데 얼마나 좋니? 특별하잖아. 엄마가 좋아하시기에 저는 오라는 시간에 맞춰서 엄마를 모시고 아이와 출발을 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분명 시부모의 남편 신우의 그 애들까지 집이 북적북적해야 했는데 집은 조용하기만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신우 그리고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죠. 제가 시부모님 댁 현관 출입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나, 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지 걱정을 하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집 안에 들어섰는데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어요. 집 안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더라고요. 대신 거실 한가운데에는 비닐이 깔려 있고 큰 빨간 고무다라이가 놓여 있었어요. 네, 맞아요. 김장용 비닐에 김치 속을 버무릴 큰 고무대야. 부엌에는 남편이 해준다는 요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신 주문해 놓은 절임 배추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멍하니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대체 이건 다 뭐예요? 김장하실 거예요? 김장할 거야. 거기에 배추 있고 냉장고랑 열어보면 재료도 다 있어. 새우젓도 좋은 거 사놨다. 지금 애기도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무슨 김장이에요? 어머니도 손목 안 좋으시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안 할 거야. 우린 여행 좀 다녀올 테니 사돈이랑 김장 다 해놔. 내일까지. 뭐라고요? 우리 온천 갔다가 올 테니까 다 해놓으라고. 거기 김치통도 다 해놓은 거 봤지? 야, 그 준비하느라 힘들었어. 그러니 잘 해놔라. 끊는다. 절임 배추를 볼 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했어요. 그리고 혹시 김장을 같이 하자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걸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시어머니도 이게 고생인 걸 모르나 바보같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이것만 달랑 우리에게 떠넘기고 전부 다 사라진 것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거기에 남편도 협력을 했을 줄은 말이죠.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연락 두절이 된 것이죠. 엄마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가 막혀 하셨어요.
엄마가 우두커니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절임 배추 앞에서 우리 딸을 업고 배추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옛날 엄마가 저만 업고 도망쳤다는 말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기를 업고 도망친 곳이 결국에는 고작 절임 배추가 쌓여 있는 시댁 부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피가 거꾸로 솟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은 인간도 모두 아니었어요. 애초에 이런 것들에게 상식을 기대했던 제가 잘못이었던 것이죠. 저는 여행에서 돌아온 시모가 거실 장면을 보고 개거품을 물게 하는 복수를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큰애 삼촌에게 전화를 해서 친정 엄마와 제 아이를 부탁했어요. 두 사람을 좀 데려갈 수 있겠냐고 했죠. 그리고 외사촌 언니와 오빠들에게도 바로 전화를 했고요. 저를 막내 동생처럼 귀여워하면서 서로 네 기저귀 내가 갈았다, 아니다, 내가 더 많이 갈았다 이러면서 저를 놀리던 외사촌 언니 오빠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하면서 바로 달려왔어요. 큰애 삼촌과 큰애 숙모는 거실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대경실색하셨어요. 당연히 그럴만했죠. 진짜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을 판이에요.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김장을 해도 김치 싸다구를 날릴 판인데 지들은 여행을 가고 뭐가 어째요. 큰애 숙모가 그러셨어요. 김치 무슨 한장을 했나 이것들이? 야, 평생 김치만 먹고 살라고 잔뜩 주문을 해드려라. 응, 그러려고. 걱정 마세요. 이 카드로 3분 가셔서 호텔이나 잡아서 푹 쉬세요. 됐으니까 뒤처리나 잘하고 와. 다시는 상종 못할 것들이니까 내 이 청과상 아저씨랑 여편네도 가만히 두나 봐라. 엄마 역시 일을 바득바득 가시면서 가셨어요. 3분이 아기를 데리고 떠난 뒤 저는 자리를 잡았죠. 서두를 거 있나요? 이 집 주인들은 여행을 가셔서 내일 저녁에나 온다는데 저는 외사촌 언니 오빠들과 음식을 시켰죠. 저에게는 남편 명의로 된 카드가 있었어요. 그걸로 실컷 먹고 마셨죠. 절임 배추? 그냥 대충 다 풀어서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었어요. 거기서 썩든지 말든지 제 알 바 아니잖아요. 그 배추를 박스에서 다 풀어서 여기저기 던져 놓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배추가 무려 50포기였어요. 진짜 그것들은 미친 인간들이었어요. 배추 50포기를 늙은 제 친정엄마와 어린 아기가 딸린 저보고 내일까지 다 해놓으라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남편 카드로 온갖 배달 음식을 다 시켰어요. 술도 시키고 언니 오빠들이 먹고 싶다는 건 무조건 다 시켰죠. 남편이 시댁에서 거하게 대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실컷 먹었죠. 저는 그간 딱히 배달 음식을 시킬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정말 별게 다 배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치킨에 족발에 보쌈에 회에 우동에 술에다가 디저트까지 알뜰하게 다 시켰어요. 저희 외사촌 중 한 오빠는 운동을 해서 덩치도 크고 엄청난 대식가예요. 저는 그 오빠에게 원 없이 먹고 싶은 건 넉넉하게 다 시켜드렸죠. 별게 다 배달이 되는 대신 음식 가격도 그 사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2~3개 시키면 10만 원이 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걸 10개 가까이 시켰으니 단번에 돈백 쓰는 건 우스웠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200 좀 안 되는 금액을 시켰던 것 같아요. 남편 놈은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할 때는 연락도 받지 않다가 카드를 한 번에 막 긁어대니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다 무시했어요. 본인이 받기 싫을 때는 무시하다가 이제 와서 전화하면 제가 받아야 하나요? 저도 받기 싫으니 똑같이 무시해 주었죠. 그리고 집안 보일러도 아주 빵빵하게 틀고 거기서 실컷 먹고 마셨어요. 더워서 창문은 열지언정 보일러는 최대로 올렸죠. 바닥에 절인 배추가 잘 익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2~3시간 실컷 먹고 마신 다음 저희는 일어났어요. 술도 비싼 걸로 시켜서 다 못 마신 건 알뜰하게 챙겼고요. 사실 저나 외사촌들이나 술은 잘 못했거든요. 저희가 먹고 마신 자리를 치우는 일이요. 저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애초에 초대를 한 사람이 있는데 왜 저희가 치우기까지 하겠어요. 초대한 사람이 다 치워야죠. 남은 음식 찌꺼기며 포장을 뜯은 것이며
먹다 흘린 음료수 자국이고 뭐고 저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몸만 그대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김치. 그렇게나 좋아하는 김치인이 만들어 드려야죠. 저는 남편의 카드로 김치 50포기를 그대로 주문을 넣어드렸어요. 김장은 김치가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김치를 드려야죠. 그러니 바로 주문을 해드려야죠. 저는 외사촌들과 그렇게 든든하게 저녁을 먹고 저희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바로 현관 비밀번호부터 전부 다 바꾸었죠. 그리고 제 짐을 싸서 일단 엄마와 아기가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제 결심을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물론 큰외삼촌이며 외숙모도 뭐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외사촌 언니 오빠들도 앞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바로 남편 가게가 있는 지방으로 외사촌 오빠와 차를 몰았어요. 가보니 바로 제 예상대로더군요. 남편의 가게 문은 닫혀 있었어요. 가게는 임시 휴업이었어요. 이미 전날부터 내일 모레까지. 이 인간은 가게 문을 닫고 시댁 식구랑 같이 여행을 간 것 같더군요. 그 사이에도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저는 무시하고 거기서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오후에나 올라왔죠. 바로 그날 저녁 늦게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너 이거 뭐야? 집이 왜 이 꼴이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남편이 시댁에 와서 대접한다고 밥 먹고 가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냥 우리끼리 먹고 왔어요. 왜요? 뭐라고? 야, 여기가 식당이야? 김치는 해놓지도 않고 먹었으면 치워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왜요? 그러길래 사람을 초대해놓고 집을 비우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예의는 밥 말아먹고 염치가 없는 집이라도 그렇지. 그냥 넘어가는 걸 고마워나 하세요. 뭐야? 너 미쳤니? 이게 미쳤어? 절인 배추 썩는데 보일러는 다 틀고 이걸 다 어쩌라고? 이 김치는 다 뭐야? 뭐 어쩌라고요. 절인 배추 난 모르고 김치 필요한 것 같아서 시켰으니 잘 드시고 뒷정리 잘 하시던가요. 그럼 이만. 그렇게 전화를 확 끊어버렸더니 남편 놈에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쩌니 하기에 저는 비웃어 주었어요. 그러는 네가 인간이야? 애 키워주는 장모님께 용돈을 드리지는 못할 망정 뭐가 어쩌고 어째? 김치? 너야말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게 싫었으면 그냥 안 했으면 되잖아. 너 내 카드 대체 얼마나 쓴 거야? 이건 진짜 선 넘은 거 아니야? 너 진짜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래? 뒷감당 같은 소리 하네. 야, 꺼져. 너 이제 끝이야. 가게도 내놨으니 알아서 해. 뭐? 가게를 내놨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가게를 네가 뭘 내놔? 너 잊었니? 그 가게 인수할 때 내 돈으로 계약한 거 거기 투자주는 나고 너는 고용사장이었던 거 까먹었어? 너 해고야. 그리고 가게 내놨으니까 가서 다른 일자리 알아봐. 저런 인간이 내 남편이었다니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남편 놈은 멍청하기가 그지없더라고요. 처음 그 가게를 인수할 당시 거기는 투자를 한 사람과 가게 운영을 하던 선배 사이에 금전이 얽혀 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선배는 골치 아파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그 선배와 투자자와 함께 법인을 내서 인수를 하는 식으로 해결을 했던 것이죠. 남편은 그 법인이 고용하는 것으로 형식을 갖췄고요.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에 남편은 아마 모든 사정을 다 몰랐겠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래야만 세금 문제도 해결을 하고 서로에게 다 좋다고 남편에게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남편도 동의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선배는 투자금을 받고 손을 뗐고 다른 투자자 역시 제가 그간 벌어두었던 돈으로 지분을 해결을 했던 것이고요. 물론 그 이후 투자자로 남편을 넣어서 다시 정리를 할 계획이었지만 이제 제가 왜 그래야 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사라졌잖아요. 저는 바로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가게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고 상가 가격도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그 사이에 열심히 일을 해서 가게 명성도 꽤 올려놓아서
처음 인수할 때보다 돈을 더 잘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내놓자마자 권리금까지 해서 꽤 높은 금액의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여럿 나타나더라고요. 이미 부동산에도 가게가 나오자마자 연락을 달라는 사람들까지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을 만나서 저는 하루 만에 바로 계약까지 끝냈어요. 그 사람은 혹시라도 내 마음이 변할까 싶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잔금까지 다 주더라고요. 좀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 가게로 그래도 꽤 짭짤한 이익을 남겼죠. 남편은 그제야 자기 가게라고 생각했던 곳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걸 알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당시 제가 지내고 있던 외삼촌 집까지 찾아와서 울고불고 빌었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하도 시켜서 내가 그때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여보, 내가 미안해. 그때 정신이 나갔으면 앞으로는 제 정신으로 좀 살아봐. 얼른 이거나 가지고 꺼져. 저는 그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주었어요. 집도 내가 얻은 집인 거 알지? 그동안 네가 벌었던 돈이래 봐야 저 가게 없고 어쩌고 하는데 다 들어갔고 애 키우는 것도 전부 다 내가 했으니 이거에 사인이나 해.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번 일 가지고 이렇게 이혼까지 하는 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애도 생각해서 제발. 그 이야기 내가 하지 않았어? 우리 가족인데 왜 너는 니네 집만 생각하냐고. 야, 지겨우니까 그냥 다 꺼져. 너도 그놈의 김치 타령하는 니네 엄마도 다 지겨워. 일이 이렇게 되자 당연히 시댁도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달랬다가 어쨌다가 난리 부르스를 쳤지만 저는 다 잘라버렸어요. 진작에 이럴 걸 그랬죠. 그렇게 저는 깔끔하게 그 인간들을 정리했어요. 이혼을 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남편이 절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이었어요. 그 어떤 합의도 하지 않고 죽어도 이혼만은 하지 않겠다고 버티다 보니 시간만 길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대로 잘 해냈어요. 뭐 조금 신경이 쓰이고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남편이라는 인간이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저처럼 긴 기간 동안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을 끈 뒤에 저는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모든 조건이 저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내려졌지요. 결혼 기간 동안 그 인간이 육아와 살림에 무심했던 것과 가정 경제에 기여한 점이 적었던 것, 주말 부부를 하면서부터는 모든 생계와 육아를 거의 다 저 혼자 한 것이 당연히 크게 인정이 되었지요. 양육권과 친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도 꽤 넉넉한 금액이 책정이 되었어요. 당연히 위자료도 받았죠.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과 시댁이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을 하는 기간에는 저는 가게를 처분한 금액도 다른 명의로 돌려놓고 집도 처분을 바로 했어요. 어차피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데다가 꼬박꼬박 대출을 갚은 건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재산을 미리 처분하고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엄마 집에서 살다가 이혼을 한 뒤에는 엄마와 살림을 합쳤죠. 그 인간에게 따로 줄 돈은 없었어요. 가게 처분한 돈을 조금 줘야 한다고 했지만 제가 양육비 몇 개월치로 그냥 퉁치자 했더니 그러자고 하더군요. 사실 그것도 아까웠지만 어쩌겠어요. 법이 그렇다는데. 물론 이혼을 하기까지 시댁 식구들은 정말 거머리처럼 찾아와서 온갖 소리를 해댔어요.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하마. 그래도 안 되겠니?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니? 심한가요? 그럼 손주 키워주는 사돈 불러놓고 김장하라고 시키고 자기들끼리 여행을 간 건 어떠세요? 그건 안 심한가요? 그건 내가 진짜 잘못했다. 같이 김장을 하자고 해도 네가 너무 칼같이 잘라버리니까 내가 심술이 났던 것 같아. 내가 사돈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게. 어? 당연히 사과하셔야죠. 사과하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혼은 다시 생각해 볼 거지? 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아니요. 사과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하는 거고 저도 이혼은 꼭 할 거예요. 그딴 소리 아무리 하셔도 소용없으니 가세요.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런 일을 벌이려면 모든 걸 미리 다 계획을 한 다음 미리 배추도 시키고 다른 재료도 사고 준비를 며칠에 걸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행 계획부터 말이죠. 대체 얼마 동안 그런 계획을 짜서 다 준비를 해놓고 간 건지, 그리고 속으로 그런 계획을 짜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보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다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저희를 불러다 놓고 여행을 가면서 지들끼리 얼마나 낄낄댔을까 생각하면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피가 거꾸로 솟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으니까요. 당연히 전 남편도 가장 용서할 수 없었죠. 전 시어머니고 뭐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듣고도 거기에 동조를 했다면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닌가요? 저는 절대 용서 못해요. 아니,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나니 제가 왜 그간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싶더라고요. 이혼 뒤 전 남편은 다른 지역의 레스토랑으로 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간간히 아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아이가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는 하는데 저랑 시간이 안 맞잖아요. 제가 없을 때 집으로 와서 보고 가거나 친정 엄마가 사진을 보내주고는 하죠. 친정 엄마 말로는 사람이 풀이 죽고 아이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우울해한다고 하더군요. 사는 형편도 좋지 않은지 초라해 보인다는데 뭐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알아서 잘하겠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그 일 이후로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대요. 뭐 서로 탓을 하다가 대판 싸웠다나요. 이제 와서 서로 탓을 하다 연을 끊었다니 웃겼지만 뭐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죠. 이혼을 하고 나니 저는 너무나도 홀가분하고 또 편안해요. 그래서 그간의 제 돌아온 날들을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도 말이에요. 사실 살면서 가장 안정적인 대학을 가서 안정적인 회사를 선택하고 살아왔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은 이렇게 제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저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라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도 안 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평소 생각하던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계기도 있었죠. 이혼을 하고 이래저래 재산을 정리해서 약간의 목돈도 생겨서 사업을 시작할 조건도 되었거든요. 물론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말렸어요. 지금 이런 불경기에 나가서 어쩌려고 그러냐? 이렇게 좋고 멀쩡한 회사를 지금 때려치우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의외로 엄마는 저의 이런 선택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 뭐든 내가 도와줄 테니 너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 아이도 내가 잘 키워줄게. 걱정 마. 남들은 다 말리던데 입한국에 사업하냐고. 나 이러다 쫄딱 망하면 어쩌려고? 그건 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뭐 어떠냐? 너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다며. 너만 행복하면 돼. 뭐든 행복한 일 해. 그렇게 저는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잘 살고 있어요. 아직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후회한 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회사를 나오고 나서야 따박따박 매달 월급이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내 사업이라는 것은 저에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성취감이라는 걸 안겨주더라고요. 내가 직접 한 만큼 사업이 성장하고 또 제가 노력한 만큼 매출이 따라오고 이 모든 것이 다른 회사나 팀원들의 몫이 아니라 오롯이 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뿌듯함은 그 이전에는 미처 느껴보진 못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더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지만 더 큰 성취감도 느끼면서요. 저 역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두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든 시작해보지 않으면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제 인생을 더욱더 다양하게 가꾸고 꾸며갈 생각이에요. 예전보다 더 새로운 시도를 하고 뭐든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해보려고요. 그렇게 더욱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중이죠. 어쩌면 인생이라는 건 이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끌고 가면 또 따라오는 것도 바로 인생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도 인생이 혹시라도 이상하게 흘러가거나 생각한 대로 안 풀린다면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찾아 과감한 시도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꼭 그것을 찾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